일은 영어로 워크라고 하고 물리에서 쓰는 말이 이제 일상 용어하고 좀 다르다 그랬죠. 물리에서 정의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입자의 궤적입니다. 입자의 궤적. 그래서 이 입자의 궤적은 이제 각 점에서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입자가 움직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 미세한 어떤 위치의 변화를 DR이라고 했을 때, 근데 이 일반적으로 각 점마다 힘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 점마다. 그렇죠? 힘이 이렇게 그 힘이 벡터 장으로 쓰면은 각 점마다 힘이 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마다 힘이 서로 다르게 이렇게 각 점의 함수로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함수 이렇게 이제 주어질 수가 있어서 각 점마다 힘이 다 다르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일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여기 이제 뭐 어떤 시작점 A에서 끝점 B까지의 그러니까 미세하게 DR만큼 갔을 때 거기에 힘을 이렇게 내적을 한 거를 전체 적분한 거예요. 이걸 그냥 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내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벡터의 내적은 이게 각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이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이 힘의 이쪽 성분, 힘의 이 진행 방향 성분만 사실 이제 기여를 하게 되죠. 여기 이제 수직 방향은 기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쓰면 이건 사실 벡터에 대한 적분이에요. 벡터의 적분이고, 이게 지금 1차원이니까 이 선을 따라가는 1차원 벡터 선적분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쓰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결국 뭐냐면은 그냥 A에서 B까지 풀었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fx dx. fx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힘의 x 성분,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xyz 함수일 거고, dx 플러스 fy dy fz dz. 그냥 요거예요. 그럼 이 각각은 그냥 고등학교 적분이죠. 이거는 각각은 고등학교 적분을 한 큐에 쓴 게 그냥 이겁니다. 이제 요거 물리적인 일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일의 단위가 이게 줄이에요, 줄. 이렇게 줄로 씁니다. 줄로 쓰고, 그래서 결국 이게 에너지 단위와 같아요. 곧 이제 소개할 에너지 단위와 같고, 그리고 일이 있고 이제 일률이 있어요. 일과 일률이 다른데, 일률은 파워라 그럽니다. 파워는 어떻게 정의되느냐면, 이거 보통 이제 P라고 쓰는데, 파워는 단위 시간당 일의 변화예요. 단위 시간당 일의 변화. 그래서 이 단위가, 파워의 단위는 뭐냐면은, 파워의 단위는 당연히 줄 퍼 세컨드가 되겠죠. 줄 퍼 세컨드. 줄 퍼 세컨드가 되고, 줄 퍼 세컨드를 보통 와트라고 하죠. 와트. 그러니까 와트는 일률의 단위예요. 일률의 단위. 단위 시간당 몇 줄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단위 시간당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파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온 김에 잠깐 이제 얘기하자면은 와트를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와트는 와트. 이거는 일률의 단위인데, 와트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소비 전력이죠. 소비 전력. 그죠? 몇 킬로와트를 썼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와트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면 단위 시간에 얘가 얼마의 일을 하느냐예요. 단위 시간에 몇 줄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전력이고, 전력량이라고 하면
전력량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거는 전력 곱하기 이제 시간을 해줘야 되죠. 물론 정확하게 적분을 해야 되겠죠, 적분. 그죠? 왜냐하면 매 시간마다 파워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잘게 쪼개서 다 더해야 되는데 그 결국 적분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거죠. 소비 전력이 뭐 1kW인 에어컨을 몇 시간 썼을 때 그때 전력량이 얼마냐. 그러면은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전력량을 계산하죠. 그래서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시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파워에다가 시간이 곱해서 쓰니까 이게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전력하고 전력량이 저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 보통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나라 발전 용량이 지금 발전 용량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킬로와트 단위로 했을 때 대략 1억 킬로와트. 제가 엊그제 확인해 본 바 올해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요거 이제 이걸 다시 쓰면은 이게 킬로와트로 쓰면 있고 메가와트로 쓰면 메가와트로 쓰면 이게 100만이죠. 이건 킬로는 1000이고 메가는 100만이니까 이게 10만 메가와트고 이걸 다시 이제 기가와트로 바꾸면 기가와트는 이제 다시 여기서 1000배가 되죠. 그래서 기가와트로 쓰면 대략 100기가와트입니다. 100기가와트인데 그 정확한 값은 116기가와트예요. 이게 2018년 1월 1일 기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전 용량이 116기가와트. 이러면 이게 이제 감이 잘 안 오죠. 저게 어느 정도인지. 요 킬로와트로 보면, 킬로와트로 보면 이게 1억 킬로와트입니다. 킬로와트가 어느 정도냐면은 집에 있는 벽걸이 에어컨 있잖아요. 벽걸이 에어컨의 소비 전력이 1킬로와트가 안 돼요. 0.6 정도 됩니다. 0.6, 0.7 안 좋은 거는. 스탠드형 에어컨 있죠. 스탠드형 에어컨이 1킬로와트 조금 넘어요. 그 사이입니다. 1킬로와트가. 그러니까 상당히 큰 전력이에요. 1킬로와트가. 그러면은 여기 이제 1억 킬로와트라는 게 무슨 얘기냐? 1억 명이 에어컨 하나씩 끼고 돌릴 수 있는 전력. 그죠? 그럼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한여름에 되게 덥다고 한여름에 이제 전력 피크 해가지고 블랙아웃 된다 그러잖아요. 전기 많이 써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발전 용량이 어느 정도냐면 1억 명이 에어컨 하나씩 끼고 돌릴 수 있는 발전 용량이에요. 그럼 우리 5천만 인구잖아. 5천만 인구니까 발전 용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1인당 에어컨 2대씩 돌릴 수 있는 발전량을 가지고 있어요. 4인 가족이면 에어컨 8대 돌릴 수 있는 발전량입니다. 근데 우리 아무리 더워도 1인당 에어컨 2개씩 안 돌리죠. 그렇게 우리 전기 낭비하지 않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발전 용량이 일단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전 국민이 아무리 더워도 전 국민이 에어컨 2개씩 끼고 돌릴 만큼의 전력 생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에어컨 많이 돌렸다고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다른 데서 전기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그래서 실제 통계를 보면 가정용 전력 소비가 몇 프로 안 됩니다, 사실은. 뭐 끼케야 20% 안 돼요. 10몇 프로예요.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그러니까 전력 소비 많다고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숫자가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역대 최대 전력 수요.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겨울이에요. 겨울이고 역대 최대 전력 수요가 지금 나온 게 찾아보니까 며칠 전에 했어요. 2018년 1월 25일.
요때 최대 전력 수요가 어느 정도냐면 8킬로와트로 8,725만 8,725만 킬로와트. 그럼 상당히 많이 근접했죠, 그죠? 전체 용량에. 이게 지금 이 전날하고 이 다음날 경신한 거예요, 다시. 이때 그 최강 한파 왔을 때. 여기 지금 최고 기록입니다, 최고 기록. 여름보다 겨울이 많아요. 많은 이유가 여름에는 휴가 간다고 일단 공장이 많이 안 돌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엔 지금 난방을 가스나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전기가 비교적 싸잖아요. 전기로 난방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잔업 이런 것도 겨울에 좀 많이 한다 그래요. 겨울이 전력 수요가 높습니다. 지금 최고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관심사가 이 발전 용량 중에 그 원자력 발전이 어느 정도의 원자력 발전이 22.5 기가와트예요. 22.5 기가와트. 100기가와트 중에. 그래서 이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은 19.3%. 전체 전력 생산의 19.3%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가동 중인 게 24기, 24기가 있습니다. 24기가 있으니까 대충 보면은 어떠냐면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1기가와트의 용량이에요. 1기가와트. 하나가 1기가와트 용량이고, 지금은 사실 다 돌고 있지는 않죠. 수리하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전력하고 전력량을 일단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은 그렇고, 이제 에너지를 정의하는 제일 에너지는 이거는 이제 가장 쉽게 정의하는 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래서 에너지 단위하고 일의 단위가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을 아까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자, 이 식을 가지고 약간 변형을 해보면, 힘은 뭐냐면 MA죠, MA. MA가 이거죠. 그죠? 가속도는 속도에 대한 시간의 변화니까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따로 계산을 해요. 이렇게. 이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하나의 기호이기 때문에 DT를 따로 떼낼 수는 없어요. 사실은 떼낼 수는 없지만, 근데 이게 정확한 의미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DT를 굉장히 미세한 0으로 가는 극한에서 미세한 시간 간격으로 따질 수 있으니까 요걸 따로 떼가지고 이제 요거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DRDT는 이게 그냥 속도가 되는 거죠. 속도. 그죠? 속도가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DV하고 V는 같은 방향이잖아요. 같은 방향이라서 이거 내적하면은 그냥 이게 코사인 V와 DV는 같은 방향이니까 코사인 0도가 돼서 이거는 이제 방향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게 M, V에 그냥 이제 D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까지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V를 V로 적분하는 건 2분의 1 V 제곱이 나오죠. 1번에서 2번까지.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죠. 이거를. 네, 운동 에너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T2 마이너스 T1이 되는 겁니다.
1번 2번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빼기 1번 지점의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1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죠. 이거 이제 뭐 영어로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다 아는 거죠. 2분의 mv 제곱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왜 2분의 1이 나오고 v가 들어가는지는 이제 여기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일을 속도로 바꾸면은 이 적분해서 이제 v로 적분해서 이게 2분의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게 이제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질량이 2배가 됐어요. 질량이 2배가 되면 t는 2배가 되죠. 근데 속도가 2배가 되면 t는 4배가 됩니다.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2배로 늘릴 수 있으면 속도를 2배로 늘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에너지 입장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야구 같은 거 할 때 타자가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타자의 그 타구를 결정하는 것 중에 배 스피드하고 배 중량하고, 그죠? 타자가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죠. 가벼운 배를 써서 배 스피드를 높일 거냐, 아니면 좀 무거운 걸 써가지고 뭐 비거리를 이렇게 이런 고민하잖아요. 에너지 입장에서 봤을 때 배 질량을 2배 늘릴 수 있는 것보다 배 스피드를 2배 늘릴 수 있는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에너지가 더 들겠죠, 당연히. 더 들겠지만 각자 자기 신체 조건에 따라서 무거운 뱃에 적응하는 게 쉬운가, 아니면 가벼운 뱃으로 속도를 높이는 게 쉬운가 라고 했을 때 같은 값이면 뱃 스피드가 빠른 게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실리는 에너지는. 자, 이게 운동 에너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자, 포텐셜 에너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정의되는 힘이냐면은, 정의된 에너지냐면 힘을 거슬러서 이렇게 해준 일의 양이에요. 힘을 거슬러서 시스템에 일을 해주면은, 그럼 그 일을 해준 만큼이 그 시스템의 에너지로 저장이 돼요. 대표적인 게 이 물체를 중력을 거슬러서 위로 우리가 일을 해준 만큼 그 에너지 양만큼 얘가 에너지를 가지게 되죠. 그런 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 아니면 스프링이 있는데 스프링에 힘을 거슬러서 우리가 당겨주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일을 해주면은, 그러면 그 해준 일만큼이 그 스프링에 저장이 된다. 그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로 불러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U라고 쓰면 이 말을 그대로 수식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대로 수식으로 힘을 거슬러서가 마이너스죠. 힘을 거슬러서 걔 해준 일의 양, 이거예요. 마이너스 F의 DR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스프링 같은 경우에, 스프링이 이렇게 있어요. 스프링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당기면은 힘이 이렇게 작용하죠. F가 마이너스 KX 이렇게 작용하죠. 힘을 거슬러서 이제 스프링을 이렇게 당기면은, 그러면은 힘을 거슬러서 우리가 일을 해줬고, 그만큼 여기 에너지가 저장되니까 놓으면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은, 지금 힘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원점에서 원하는 위치까지 힘을 마이너스 KX를 거슬러서 적분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되고 K는 나오고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 거예요.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가. 포텐셜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 U가 있고 이게 X가 있으면은 이게 포물선 모양. 포물선 모양이 돼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이제 물체가 있을 때 바깥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이게 쫙 방금 얘기했던, 자, 지구가 있고, 질량 m이 물체가 있을 때 여기 이제 힘이 마이너스 mg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mg로 작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뭐 이제 Z가 0에서 이렇게 Z가 H인 점까지 우리가 들어 올렸어요. 물체를 들어 올렸을 때 이때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0에서 H까지 힘을 거슬러서 적분해 주면 되죠. 그죠? 힘이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걸 거슬러서 2를 해줬어요. 그걸 이제 적분하니까 이거는 Z에 대해 상수죠. mg의 상수니까 이게 이제 mgh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결과입니다. mgh.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난 트리비얼한 게 중력 포텐셜인데, 자, 중력은 이게 마이너스 r 제곱분의 gmmr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그냥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힘이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힘을 거슬러서 이렇게 이제 그 당겼을 때 원하는 위치까지 갖다 놨을 때 이 저기 저장된 에너지가 얼마냐, 그거를 재는 건데, 마찬가지로 자, 0에서 이건 0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기준점에서부터 원하는 위치까지 힘을 이게 힘이죠. 이게 힘이고 힘을 거슬러서 적분을 해주면 돼요. 이 제곱 있죠? 제곱. 그러면 이게 자 R줄에서 R까지 이게 플러스로 바뀌고 GMM은 상수로 나오고요. 그다음 여기 지금 이거 보면은 R은 이쪽 방향이 지금 멀어지는 방향이 R 이 방향이죠, 그죠? 그리고 DR도 이쪽 방향이에요, DR. 방향이 같습니다. R하고 DR은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내적하면은 그냥 이거 DR만 남아요. 이렇게 방향이 같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각도가 안 들어가요. 그럼 그냥 R 제곱분의 DR 이게 되죠.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 수준의 적분이죠. 뭐를 미분해야 R 제곱이 나오느냐? 마이너스 R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R분의 1. 그죠? 마이너스 R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제곱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R0분의 R 이렇게 이제 해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R분의 GMM 플러스 R0분의 GMM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 기준점을 어떻게 잡냐면은 기준점을 자, 이놈이 0이 되는 점을 기준점으로 잡아요. 이놈이 0이 되는 건 언제냐면 R0가 무한대일 때죠. 그죠? 무한대일 때. 그래서 중력 포텐셜을 할 때는 이 기준점을 이제 무한대로 잡습니다. 무한대가 포텐셜이 0이 된 지점이니까. 그래서 중력 포텐셜은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에서 쭉 봤듯이 힘이 요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차원에서만 생각해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1차원 함수다. 1차원 함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뭐랑 같냐면은 포텐셜을 미분하면 힘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면 힘은 포텐셜을 마이너스로 미분하면 힘이 나와요. 이게 3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차원에서 이건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힘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포텐셜 이렇게 돼요. 그레디언트는 이거는 예전에 이제 이 델 기호를 설명할 때 잠깐 했었는데 U Z의 U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렇게 모든 힘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부릅니다. 컨저버티브 포스라고 해서 불러요. 뭐 우리가 아는 힘들은 뭐 중력이나 이런 거 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힘하고 포텐셜 사이 이제 저런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하고 이 운동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합을 그걸 역학적 에너지를 하는데 우리가 아까 그 2를 다시 써보면은 이게 F dr이고 이게 이제 아까 봤듯이 이거 변수를 이렇게 쭉 바꾸면 이게 mdv dt dr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쨌든 v를 적분하는 거니까 이게 2분의 1, 1번에서 2번까지 하면은 mv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이에요. 1번 지점에서의 그러니까 2번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빼기 1번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나왔죠. 근데 요거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걸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하고 싶어서 똑같은 거를 이제 마이너스 적분의 마이너스 F dr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다시. 근데 마이너스 적분한 거는 뭐였냐면 마이너스 적분한 거는 1번에서 2번까지 하면 이거는 1번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빼기 2번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 이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2번 빼기 1번이었어요. 이게 포텐셜 에너지 정의에 의해서 그죠? 2번 빼기 1번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연결을 하면 이거를 지금 이게 T2 마이너스 T1인데 이게 뭐랑 같냐면은 U 마이너스 U2 플러스 U1이랑 같습니다. 마이너스 U2 플러스 U1. 그래서 요거를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T1 플러스 U1이 T2 플러스 U2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1번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합이 2번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과 같다. 그럼 이거는 그냥 항상 상수란 얘기죠. 그죠? 1번, 2번은 우리가 지금 임의로 정한 거니까 임의의 점에서의 이 두 합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된다는 걸 식으로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1번 지점에서의 토탈 그 역학적 에너지 합이 2번 지점 역학 에너지 합과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당연히 또 이제 이거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0이 되느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시간으로 미분한 게 0이 되면 이게
이게 보존된다는 말이죠.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다. 이게 상수란 얘기죠, 그죠? 이거는 실제로 대충 생각해 보면 이게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u인데 이건 해보면 이게 시간으로 미분하면 이게 2분의 1 m에 2v가 되고 이제 v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t 이거 u는 위치의 함수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1차원이라고 생각하면은 1차원 생각하면은 u를 x로 미분한 다음에 x를 다시 t로 미분하면 되죠. 그럼 요거 이제 없어지고 이게 mv에 이건 v의 시간에 대한 미분가 ma가 되고 요거는 지금 이거는 x를 t로 미분하니까 이게 v가 나오고 u를 x로 미분한 건 마이너스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그래서 포텐셜을 마이너스 포텐셜을 미분한 힘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a로 묶어내면 v로 묶어내면 ma-f 이렇게 됩니다. 이게 f는 ma니까 이제 0이 되는 거죠. 저건 직접적으로 미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의 위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항상 이제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는 거고 에너지를 쓰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 관계를 쓰면 여러 가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대표적인 거 아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여기 이제 지면이 있고 자 여기 높이 이제 h만큼 높이에서 질량 m이 물체가 있어요. 자 이놈이 처음에 초속도가 0인데 이놈이 이제 이렇게 mg에 힘을 받아가지고 자연낙하랍니다. 자연낙하에서 바닥에 도달할 때 그때 최종 속도가 얼마냐? 요게 이제 궁금해요. 그래서 저거를 구할 때 우리가 그냥 속도 가속도 그걸 써서 생각을 해보면 속도 가속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v 이거를 여기를 제로 여기를 h만큼 이렇게 하면 어차피 뭐 어떻게 하나 마찬가지인데 v는 v0 초속도 제로니까 v0 g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는 v0t gt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초속도는 0이니까 이건 다 제로가 되고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여기 이제 그 파이널 벨로시티잖아요. 그죠? GT가 되는데 T를 몰라. 근데 T는 여기서 나와요. T는 Z가 H만큼 이동했을 때 그때 2분의 1 GT 제곱이 되니까 여기서 T는 어떻게 되냐면은 G분의 2H가 됩니다. 루트에.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이렇게 되죠. 그럼 T를 다시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이 지면에 도달할 때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G가 루트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질량 m의 물체가 높이 h만큼 떨어질 때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도가 얼마냐면은 루트 2gH가 나와요. 2gH. 2gH면은 여기 보면 이제 스몰 m의 정보가 하나도 없죠, 그죠? 뭐 시계 스몰 m의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질량에 무관하게 정지에 있던 물체가 지면에 도달할 때는 항상 똑같은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가속도를 받아가지고, 그죠? 그걸 이렇게 속도 가속도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이제 에너지로 풀면. 에너지로 풀면은 자 처음에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없죠. 위치 에너지는 mgh만큼이잖아요. 지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 있고 파이널. 그다음 위치 에너지는 없죠. 지면에 도달했으니까. 그럼 이게 항상 같다는 거잖아요. 이게 같으니까
이게 제곱이 돼가지고 m이 캔슬이 되고 파이널이 루트 이렇게 되죠 그냥.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뭐 속도 가속도로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쓰면 훨씬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중력 포텐셜을 이제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구가 있고 뭐 또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도 이제 만륜력이 작용을 하니까 지구 질량을 이제 m이라고 하고 이때 이 포텐셜 에너지가 아까 봤듯이 이제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r분의 gmm 요렇게 이제 주어져요 포텐셜이. 그럼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 마이너스 r분의 1이니까 r에 대해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r분의 1이 여기 원점이고,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멀리 못 벗어나요. 이 중심에서 포텐셜 장벽에 막힙니다. 아까 이 경우 스프링의 경우 이제 포텐셜 모양이 이제 이런 모양이었죠. 여기서도 이렇게 밖으로 여기 원점에서 이게 벗어나면은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어느 값을 가질 때 에너지가 낮으면은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높으면 더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모양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에너지가 점점 높아질수록 멀리까지 갈 수는 있는데 많이는 못 가요. 중력 포텐셜에 막혀가지고. 그런데 원하는 지점까지 멀리 갈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에너지가 점점 커져가지고 여기 0이 될 때, 0이 되면 이게 무한히 멀리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 m이 물체가 있는데 이거를 지구 중력에서 무한히 멀리 보내고 싶다. 무한히 멀리 보내고 싶으려면은 그때 이 물체 질량 m이 갖는 전체 에너지가 이 중력 포텐셜을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충분히 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토탈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2분의 mv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에너지가 음수로 남아 있는 한, 이게 속도가 이 운동 에너지가 작다. 그러니까 속도가 별로 크지 않으면은 중력에 갇혀가지고 멀리 못 갑니다. 뭐 이제 적당한 쪽 뭐 다시 떨어지거나 뭐 지구 주위를 돌거나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하는 지점까지 멀리 보내려면 에너지가 충분히 커서 여기 이제 0이 되거나 그 이상의 값을 가지면은 멀리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0이 될 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같아지는 요때,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가 똑같이 만들어 줄 때 이 속도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 표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지구 표면에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캔슬이 되고, 요거를 이제 탈출 속도라고 불려요. Escape Velocity, ESC, 탈출 속도. 지구 표면에서 중력장을 벗어나서 물체를 멀리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그 물체의 속도가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을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지구 표면에서는 되게 유명한 값이죠. 초속 11.2km. 이고. 그래서 이 값을 잘 보면은 이게
이거는 지금 행성의 물리적 구조에서만 결정이 되잖아요. G는 뉴턴 상수고, M은 행성의 질량이고, R은 행성의 반지름. 표면에서 행성 표면에서 탈출하려면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하냐는 거니까 이거는 행성의 그냥 물리적 성질에 의해서만 정해지는데 여기 이제 지구는 11점이고 이거는 이제 그 지구인 경우. 목성인 경우는 목성은 물론 이렇게 지구처럼 안반의 표면이 있는 건 아니죠. 기체형 행성이니까. 근데 대충 이제 사이즈를 생각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이즈 생각해서 그 표면에서의 탈출 속도 생각해보면 이건 대략 60km 정도 돼요. 초속. 그러니까 반지름이 크면 이게 줄어드는데 질량이 훨씬 크니까 그렇게 커지고 그러면은 이제 옛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옛날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놈이 이게 광속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행성의 표면 중력이 굉장히 세가지고 그러니까 R이 자꾸 M이 커지면 되겠죠. R이 자꾸 M이 커지면은 이 탈출 속도가 빛보다 광속보다 더 커지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중력이 너무 세가지고 행성 표면에 있는 빛이 밖으로 못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는 그 행성이 안 보이겠죠. 어둡게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별을 다크스타라고 불렀어요. 다크스타. 어두운 별, 암흑별. 요 생각들을 처음 했던 게 이제 뭐 프랑스의 수학자들 대표적으로 이제 그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서 이제 가장 위대한 프랑스 수학자 중에 한 명이죠. 라플라스가 나폴레옹의 스승이기도 했고 천체역학 이거 써가지고 1800 몇 년이 1800년대 초반에 1811년이가 천체역학을 써서 고전역학을 집대성한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그분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전에 누구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비슷한 무렵에 이제 뭐 이런 개념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탈출 속도가 광속보다 빠르면 어떻게 될까? 별이 안 보일 거다. 이건 고전역학에서 생각한 이런 뭔가 이상한 천체. 그러면 이때 이 탈출 속도가 광속이 될 때 이때를 보면은 이게 요걸 이제 다시 쓰면 이때 그 행성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요렇게 되죠. 그죠? 행성의 크기가 요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탈출 속도가 광속이 되는 때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그냥 고전역학의 결과로 나온 겁니다. 고전역학의 결과로 나온 건데 이거를 만족하는 행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지금은? 이거 이제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거죠. 블랙홀. 네. 그래서 이 블랙홀의 그 현대적인 블랙홀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풀어서 나온 거거든요. 일반 상대성 이론. 근데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블랙홀의 크기가 딱 이거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슈바르트 실트 레이디어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블랙홀 얘기했었잖아요. 저기 등가 올리면서 그러면 중력이 이렇게 집중돼 있으면은 그 가상의 면, 그러니까 블랙홀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가상의 구면의 반지름이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이에요. 요게 이거는 지금 보면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은 오로지 질량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오로지 질량에 의해서만. C는 광속 상수고 G는 뉴턴 상수예요.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 오로지 행성의 질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질량의 정비례해요. 정비례하는데 요거를 지금 지구의 경우에 어떻게 지구 질량 대입하면 거의 이게 9mm입니다. 태양을 대입하면은 이게 3km 정도 돼요. 2.9 얼마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지구는
지구의 슈바르츠 반지름은 9mm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지구 전체의 사이즈는 6,370km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구 전체 질량이 9mm 이하로 압축이 돼 있다. 지금은 상황이 이제 이런 거죠. 지금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RE가 있으면 슈바르츠 반지름은 그냥 여기 이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이 안에 있는 건데 이거 확대가 만약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이게 지구에 대한 슈바르츠 반지름이 있는데 지구 질량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지금. 예를 들어서 1mm 안으로 압축이 됐다. 1mm로 압축이 돼 있는데 압축이 돼 있으면은 그러면 슈바르츠 반지름은 9mm고 슈바르츠 반지름이 천체 바깥에 존재하는 것으로 노출이 돼 있죠. 이런 게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슈바르츠 반지름이 행성 안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반지름 안에 이 9mm 안에 있는 질량은 얼마 안 되죠. 극히 작아요. 극히 작은데 만약에 전체 질량이 이 내부로 들어가 버렸다. 이 가상의 면 내부로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 표면 RS 그 슈바르츠 반지름에 해당하는 그 구면에서는 탈출 속도가 광속을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고 이게 이제 현대적인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럼 이 안쪽에는 어떻게 되느냐? 중력 붕괴를 이기지 못하고 이게 지금 계속 시공간이 찢어지는 한가운데는 이제 그런 어떤 시공간의 영역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블랙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홀은 다시 얘기하면은 그냥 무거운 천체인데 그냥 무거운 천체가 아니라 모든 질량이 슈바르츠 반지름 안에 집중된 천체. 그게 이제 블랙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상의 경계면 질량이 있으면 이게 이제 가상의 이제 구면 RS인 구면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 가상의 구면이에요. 가상의 구면. 그 가상의 구면이 블랙홀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거고 그 반지름이. 그리고 그 반지름은 질량에 정비례한다. 질량에 정비례하고 그리고 이 가상의 구면은 이거를 이제 저게 블랙홀의 사이즈이면서 이 가상의 구면을 아까 얘기했던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건의 지평선. 지평선이 넘어가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 넘어가면은 빛도 못 빠져나오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쨌든 일반 상대성 이론을 풀어서 나온 결과하고 고전역학적으로 푼 결과하고 이게 어쨌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이 가군동량인데 이건 우리가 이제 가군동량은 다음에 케플러 법칙을 할 때 또 써먹어야 되고 해서 가군동량 하기 전에 우선 그 벡터에 그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벡터 A가 3차원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A1, A2, A3가 있고 벡터 B가 B1, B2, B3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A.B 내적이라 부르죠. 이너 프로덕트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거는 A1, B1, A2, B2, A3, B3 그래서 이거는 시그마 기호를 쓰면 AI, BI가 되고 I는 1에서 3까지 이거는 뭐랑 같냐면은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그다음 코사인 세타. 예, 벡터 A가 이렇게 있고 벡터 B가 이렇게 있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건 고등학교 내용, 고등학교 내용. 요거 이제 내적, 이너 프로덕트, 닷 프로덕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외적은 뭐냐면 외적. 여기서 이 결과가 스칼라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칼라. 외적은 뭐냐면 외적은 이제 A 크로스 B라고 써요. A 크로스 B. A 크로스 B라고 쓰는데 이거는 이 결과가 벡터입니다. 결과가 벡터란 말은 성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분. 성분이 있는데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3차원 벡터에서만 정의가 돼요. 3차원 벡터. 특별히 3차원 벡터에서만 정의가 되고 성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1번 그 X 성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 성분이 있을 거고 Y를 E2라고 합시다. 기저 벡터를. 그 다음에 Z 방향의 기저 벡터를 E3라고. 각각 성분이 있어요. 이 결과가 성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자, 그러니까 X 성분 E1 X 성분은 뭐냐면은 A2B3 A2B3 마이너스 A3B2. 그다음 E2는 그러니까 Y 성분은 2, 3, 1이겠죠. 1, 3. 그다음에 3는 1, 2, 1.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1, 2, 3 XYZ라고 바꿨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정의된 양, 이렇게 정의된 양이고 이거를 좀 더 모양 좋게 이렇게 쓰는 거는 귀찮죠. 모양이 빠지고 잘 보면 앞에 플러스는 1, 2, 3, 2, 3, 1, 3, 1, 2예요. 뒤에 마이너스 붙은 거 1, 3, 2, 2, 1, 3, 3, 2, 1. 그래서 이게 1, 2, 3 있을 때 1, 2, 2, 3, 3, 1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이런 거 이제 사이클릭이라고 부릅니다. 사이클릭. 저렇게 순방향으로 돌아가는 사이클릭은 부호가 플러스죠. 거꾸로 가는 거는 1, 3이 거꾸로 돌아가는 건 부호가 마이너스고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써요. IJK에 대해서 입실론 IJK를 도입해가지고 기저 I 그 다음에 A에 J, B에 K. 여기서 이제 입실론 IJK를 이게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레비 시비타 입실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은 이게 가질 수 있는 값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제로 세 가지 값을 가져요. 플러스 1일 때는 언제냐면은 1, 2, 3 사이클릭일 때 마이너스 1은 언제냐면은 1, 3, 2로 사이클릭일 때 이거는 이제 otherwise 이거는 인덱스가 똑같은 거 두 개 있으면은 그냥 다 제로예요. 서로 달라야 0이 아닌 값인데 1, 2, 3이 서로 아닌 값을 가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1, 2, 3, 2, 3, 1, 3, 1이거나 1, 3, 2, 2, 1, 3 1, 3, 2, 2, 1, 3, 3, 2, 1 이런 경우 그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우를 다 대입해 보시면은 자 지금 이 햇 A, B 이게 지금 1, 2, 3 순서면 1, 2, 3이니까 플러스죠, 그죠? 그다음에 1, 3이면은 이게 지금 1, 3이 사이클이 거꾸로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모든 경우를 다 대입해 보면은 이 경우를 풀었을 수가 있어요. 저거를 입실론 교를 써가지고 수학을 써서 얼마나 우아하게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느냐. 기호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건 그냥 표기법 간단하게 해서 표기법입니다. 이런 데 이제 익숙해지시면 수학 잘하게 돼요.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일일이 모든 경우에 다 대입을 해보세요. 대입해 보면은 결국 남는 거 요거만 남아요. 이것만 성분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되면 성분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 뭐 이걸 또 이제 행렬을 써가지고 또 이제 쓰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연습 시간에 조교한테 물어보면 성실하게 아마 답변을 해줄 텐데. 네. 네,
뭐 이거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은 뭐 이제 이렇게 나온다. 요런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렇게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요렇게 마이너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조합이 나와요. 이 조합이 나오고 요거 이제 성분으로 풀어서 쓴 거고 요거는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기하학적으로 얘는 지금 A답B는 기하학적으로 크기가 벡터 이 결과가 스칼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크로스 프로덕트는 A 크로스 B에 이건 벡터니까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고 크기가 얼마냐면은 하고 사인 값입니다. 사인 값. 두 벡터 사인 값으로 들어가요. 사인 값이니까 만약에 이게 평행하면 그러니까 0도든지 180도든지 같은 방향이든 다른 방향이면 이 값은 0이에요. 크로스 프로덕트는. 그러면 이제 이 방향이 중요하죠. 이 사실 이렇게 성분으로 쓰면은 이게 벡터긴 한데 이게 기하학적으로 방향이 어떤지가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저렇게만 보면 이제 잘 모르는데 A 크로스 B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두 벡터가 있으면 평면에 하나 결정되잖아요. 3차원에서. 벡터 두 개가 있으면 평면에 하나 결정되죠. 그 평면에 수직인 벡터입니다. 수직인 벡터. 수직인 벡터인데 수직인 게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이쪽 두 가지 방향이 있죠.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A 크로스 B면은 A에서 B로 돌아갈 때 이제 오른손 법칙이 A에서 B로 돌아갈 때 A에서 B로 오른손을 감았을 때 엄지 방향이에요. 이게 이제 A 크로스 B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이 아래쪽 방향이죠, 그죠? 이렇게 감아야 되니까 여기서 아래쪽 방향 여기 이렇게 하면 감아서 이제 위쪽 방향이 되는 거고. 그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성분으로 쓴 거 보면은 또 어떤 중요한 성질이 있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B 크로스 A하고 부호가 반대예요. A 크로스 B는. 내적은 안 그랬죠. 내적은 A.B나 B.A가 같아요. 내적은 같은데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부호가 바뀝니다.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A 크로스 A 똑같은 거를 크로스 프로덕트라면은 이게 서로 뒤집은 게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0이 돼야 돼요. 그죠? A 크로스 A가 마이너스 A 크로스 A니까 원래 거랑 부호를 뒤집은 게 같으려면 0이 될 수밖에 없죠. 같은 거를 외적을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는 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에 이렇게 써먹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돌림힘이라는 게 돌림힘 제일 대표적인 게 토크라고 하죠. 토크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은 토크가 이게 R 크로스 F로 보통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벡터 R이 있는데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 여기 이제 세타만큼. 이게 지금 돌아갈 수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문을 돌린다고 생각해요. 문을 돌리는데 힘을 어떻게 작용을 해야 돌아가는 효과가 최대냐면 여기 수직으로 작용할 때 최대죠. 그죠? 두 벡터가 수직으로 작용할 때 문을 열 때 수직으로 작용할 때 최대고 이 돌아가는 축에서 멀수록 효과가 커요. 돌아가는 효과가.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 반대로 이제 힘을 이렇게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이 이렇게 있는데 힘을 문 방향, 축에서 문 방향으로 하면 이거 문을 당기는 거죠. 돌리는 게 아니라. 당기면 돌리는 효과가 없습니다. 힘을 줘도. 그죠? 그게 토크예요. 그 토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정의가 됩니다. I 크로스 F로. 그래서 이 둘이 이 중심에서 바깥쪽 방향하고 힘을
같은 방향으로 쓰면은 돌리는 효과가 없고 이게 지금 사인에 비례하기 때문에 크기가 이게 이 효과가 최대로 되려면은 수직으로 힘을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인은 90도일 때 최대니까. 그래서 뭔가 회전과 관련된 물리량에는 이 크로스 프로덕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되는데 뭐 각속도라든지 각속도는 이제 특히 가운동량 제일 중요한 가운동량도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로 이제 정의가 돼 있고 사실은 뭐 크로스 프로덕트를 잘 몰라도 되는데 잘 모르고 이제 얘기긴 할 수 있는데 이왕 나온 거 이제 이런 연산법이 있다. 요거 이제 대학교 가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대학교 가야 배우는 건데 이런 연산법이 있고 요거를 써서 물리량을 좀 더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를 가지고 뭐 가군동량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가군동량이 왜 중요한지 가군동량 때문에 정말로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가군동량이 왜 중요한지 좀 소개를 하고 바로 이제 이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케플러의 행성 법칙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해할 거냐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네 저기 뒤에 네 네네네 네 네네네 네 그게 이제 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델 연산자가 있을 때 이거랑 벡터가 있으면 A1, A2, A3 이때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컬이라고 부르죠. 이 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벡터 A의 회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전성. 물론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용돌이 치고 있는 뭔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태풍이 소용돌이 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물이 소용돌이 치는지 태풍이 이렇게 돌잖아요. 태풍이 막 도는 거를 예를 들어서 그 각 지점에서 풍향과 풍속을 화살표로 그리면 뭐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하나 점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벡터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벡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 이제 벡터장을 이제 A라고 합시다. 요 벡터장을 A라고 하면은 그럼 요게 지금 위치에서 이 각각의 위치에서 지금 이렇게 각각의 점에서 이 벡터들이 다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위치에 대한 함수란 말이에요. 이게 A가 또 위치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얘를 계산하면 이게 이제 0이 아닌 값이 나와요. 0이 아닌 값. 이게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벡터가 돌아가는 요소가 있다. 소용돌이 치는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컬의 의미가.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바람개비 같은 걸 놓으면 이게 이제 돌아간다 뭔가. 그런 게 이제 컬인 거죠. 그런데 이게 컬이 아닌 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 이런 벡터장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0이에요. 회전 요소가 없잖아요, 여기는. 회전 요소가 없으니까 이런 건 제로예요. 그래서 컬 A가 의미하는 거는 뭔가 벡터장이 뭔가 이제 돌아가는 어떤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양이에요. 네, 또 네. 네네. 지구에서 멀어지는. 네네네네. 뭐 각도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지, 네, 네. 뭐 그래도 그거는 뭐 상관없는, 네, 그거랑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시점까지 보내고 싶다. 무한대까지 보내고 싶다. 중력을 벗어나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어느 방향이든지 상관없어요. 뭐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지구 밖에서 보면은 이게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이게 중력은 항상 이렇게 그 방사형으로 이제 작용을 하잖아요. 네. 뭐 그렇게 보면은 네. 뭐 중력의 모양이 되게 이상하면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게 뭐 방사형으로 작용을 하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사실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경우에는. 네. 또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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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라그랑지안이 이제 물리의 정수 후반부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토탈 에너지하고 사실 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t-v로 t-u u로 정의가 돼 있고 저 값을 정의하면은 뭔가 그 F는 MA를 아주 우아하게 다시 쓸 수 있다. 운동 방정식을 그런 양입니다. 네. 에너지는 아닌 거죠. 이제 저렇게 되면. 근데 이제 해밀토니아는 그 책 뒤에 나오는 여러분 보시면 이제 해밀토니아는 이제 t 플러스 u로 정의가 정확하게는 이제 여기서 정의가 유도가 되는 건데, 근데 결국 그 뭐 아주 이상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해밀토니아 t 플러스 u가 되고 저게 이제 토탈 에너지가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런 양들을 가지고 뭐 이 자체가 에너지니까 이게 또 도움이 되는 수도 있고 요걸로 이제 양자역학은 다 이걸로 다 기술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양을 정의하면은 이 양으로부터 물리계를 기술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이제 도입하는 개념들이에요. 네. 해밀토니안도 사실 여기서 유도가 되는 건데 하다 보니 해픈 투비 그냥 토탈 에너지였던 거고. 네. 정확하게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연습도 그 잘 하시고 그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안 했던 것 중에 여러분이 이제 좀 뭐 아까 저기 이제 그 크로스 프로덕트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좀 연습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이 뭔지 간단하게 내용이라도 이제 다음 시간 복습을 해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